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탈북민 500여 명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한 북한 인권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공개 처형과 영아 살해, 인간 생체 실험 등 끔찍한 인권 유린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한미 합동공연 보고 누락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이 대폭 교체됐습니다. 새로운 진영의 면면과 강점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스카우트 연맹 명예총재가 됐습니다. 역대 6번째 사례지만 스카우트 대원 출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먼저 정치 외교 전문가인 고성국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탈북민 508명의 체험과 증언을 바탕으로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인권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영유아나 임신부도 예외 없이 처형시켰다. 이 대목에서는 정말 몸소리가 쳐지네요. 네, 충격적입니다. 북한이 지구상의 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한 이 생지옥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그거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생생한 증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게 2017년부터 이제 북한 인권법이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제정이 돼서, 그렇죠. 그 북한 인권법에 의거해서 정부가 북한 인권 백서를 매년 발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부터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백서라고 하는 게 백서죠. 발간이 됐는데, 이게 전 정부에서 전혀 국민들에게 공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백서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개 안 할 보고서를 도대체 왜 만듭니까? 그런데 이제 마침내 올해 정부가 바뀌고 나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백서가 공개되고 보니까 그 실상이 너무나 참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소급해서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 보고서가 2017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있었을 거고, 같은 탈북자들의 증언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2018년, 2019년에 계속 그 보고서가 있었을 텐데. 네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다 이걸 봤을 텐데. 네. 어떻게 이거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왜 공개 안 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을 상대로 네네.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그걸 악용해서 김정은이가 전 세계를 상대로 대화 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남북 관계를 염두에 두고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이 북한 인권 실상을 보고서는 만들고 공개는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공개를 계기로 실제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 노력이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네네. 그와는 별도로 어떻게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이나 매년 보고서는 작성하고서 공개를 안 했는가에 대한 이런 조사와 추궁도 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인권 유린이 사실 끔찍한 것이 네. 아동도 뭐 예외가 없었고, 임신부인데 이게 뭐 중국에서 임신된 아이다라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듣기에도 끔찍합니다. 일본군 731 부대를 연상시키는 대목도 나와요. 당사자 동의 없이 생체 실험을 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생체 실험 대상자들이 이제 조현병이라고 불리는 좀 정신 질환을 갖고 정신분열이죠. 있는 예.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러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 당사자 같은 것을 밟을 필요도 없다고 아마 북한에서 생각했을 겁니다. 네. 또 이제 영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와서 아이를 낳는데, 북한에 와서 아이를 낳는데 이게 중국에서 태어난 임신한 아기다, 그러니까 중국 아기다 해서 그냥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또 어떤 영상에 한 여성이 춤추고 있는 영상이 유포가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춤추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 춤추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손이 하필이면은 이제 김일성 초상화 쪽을 향했다. 그런 정도 동작이 연상이 되는데. 예.
그걸 보고 추적해서 잡아서 사형시켰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보고서의 내용을 추정하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생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습니다. 이산 가족에 대한 차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측 부모와 만난 뒤에 돌아간 북측에 남아있던 자녀도 감시와 심한 차별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북한이 뭐 이 공산주의라는 게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표방했지만 지난 150여 년의 공산주의 역사를 보면 가장 위계 서열, 계급 서열이 엄격한 사회로 그동안 유지돼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김일성과 직접 혈연 관계가 있는 백두, 이른바 백두 혈통, 네. 최상급 이 왕족들이죠. 네네. 그 밑에 반계, 그 밑에 김일성과 혁명, 이른바 혁명을 같이 했던 빨치산. 예, 빨치산 출신들 이 자녀들. 그 다음에 이제 당성이 아주 분명하게 확인된 예컨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침투한 공작원. 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단계가 수십 단계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맨 밑에 국군 포로라든지 또는 일본에서 그 쏘가서 북한으로 만경보고 타고 온 그렇습니다. 사람들. 네. 했던 이제 제일교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밑바닥에 그리고 있는 이제 이산 가족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맨 밑바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처우가 제일 바닥이었다는 뜻도 되지만 네네. 가장 엄격하고 강력한 감시하에 놓여 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뭐 사소한 잘못도 이 상층에서 저지르면은 그냥 훈방하고 넘어갈 거가 네. 이 경우에는 바로 수용소 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식의 철저히 세분화된 수십 단계로 걸쳐져 있는 계급 사회다. 이것이 이번 인권 실태 보고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2년 만에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27일쯤 앞두고 안보실장과 주미대사가 전격적으로 교체됐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태용 새 국가안보실장은 취임 일성으로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안보실을 포함한 이 대통령실의 전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또 원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네,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 올해 68이고요. 여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북핵 외교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보셨을 텐데 외교가에서는 냉철한 전략가 네, 엘리트다. 이렇게 네. 이제 닉네임이 붙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이 조태용 안보실장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차분하다 이런 느낌 느끼셨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몇 차례 같이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뭐 타고난 외교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적확하게 구사하려고 네. 근데 그것이 거의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워낙 실전에서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 외교부 고시 출신이고 외교부에서 쭉 컸는데 그렇죠. 이제 이른바 우리 외교부에서 그 외교부의 주류 그러면은 이제 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 대미통을 이제 외교부의 주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우리 외교가
한미 외교가 거의 우리 외교의 70~80%였던 때가 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 외교부 그 미국통의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군데 있어요. 이를테면 북미 과장을 했느냐, 네. 그다음에 북미 국장을 했느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교차관이나 대미 미 대사관에서 근무했느냐 이런 건데 네네. 그 조태영 안보실장은 북미 국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도 정통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아간 사람이고, 그리고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입니다만 안보실 근무도 있습니다. 안보실 그렇죠. 1차장. 1차장을 안보실의 실장 밑에 1차장, 2차장 있는데 1차장은 외교 쪽이고 2차장은 안보 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차장을 했어요. 그러면 안보실 1차장이 하는 거의 업무의 대부분은 대미 외교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북미 국장을 지내고 안보실 1차장을 지내고 그리고 주미 대사를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내내 가장 큰 행사를 지금 한 달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 국빈 방문. 4월 26일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빈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수백 개 어젠더가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통령 안보실에서도 하고 외교부에서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이걸 조율하는 것은 주미 한국 대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조태영 대사가 그 실무를 거의 다 조율해 왔다고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과 이 이유 때문에 이번에 전격적으로 안보실장이 교체되고 주미 대사가 교체되고 지금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안보실장의 바로 그런 이 이력을 갖고 있는, 또 외교부에서 아주 냉철한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는 실전에 강한 이 조태영 안보실장이 기용됨으로써 뭐 거의 무슨 누수나 또는 간극 없이 이 내년 다음 달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아주 성과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합니다. 전임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등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의 한미 합동 공연 제안을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안 했고, 이에 대한 문책 지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국 대통령이 실로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이 대형 외교 행사가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고 박사님께서는 뭐 문제 없다고 하시지만 예. 이런 논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조태영 안보실장이 이제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한 것이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니 문제가 없었으면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이 이 중차대한 시점에 왜 그만두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의전비서관은 여러분들이 그냥 의전이나 하는 이런 걸로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을 누가 했습니까? 탁현민 씨가 탁현민이 했습니다. 했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문재인 청와대의 탁현민 씨의 위상과 비중을 생각하면 이 의전비서관의 자리가 간단치 않다는 걸 아실 건데, 그 의전비서관이 어쨌든 경질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외교비서관이 경질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뭔가 심각한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일부 보도에는 뭐 이 국빈 방문 때 환영 만찬에 무슨 블랙핑크의 그 이 미국의 연주, 뭐 레이디 가가와 레이디 가가 합동 그 경연을 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한미 간의 조율이 매끄럽지 않았다. 이제 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사실관계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의전을 포함한 양국이 총력전을 펼치는 이 외교 행사거든요. 여기에 어젠다가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한두 개라도 삐끗하면 이게 외교적 혼선으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두 비서관이 어쨌든 경질될 이유가 있어서 경질됐을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언론에서 추측 보도하고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에 이미 그 비서관 2명이 경질됐는데 그 두 사람의 상관격에 해당되는 안보실장을 그냥 끝까지 마무리해라라고 하기에는 이미 영이 안 서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점에서 조태영 실장이 취임 일성이 아까 우리 자료에서 본 듯이 원팀을 강조하면서 또 조태영 실장의 스타일 자체가 실전에서 그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앞서가면서 따르게 하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태용 실장이 비록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이 국빈 방문이라는 뭐 정말 중대한 이 행사를 치르게 됐는데 네네.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 일단 수습이 조기에 잘 됐다. 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적재적소의 적시 인사로 볼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조태용 새 안보실장은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카운터파트죠. 속칭 찰떡 호흡을 자랑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제 파트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교부 장관은 저쪽에 국무장관이 파트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보실로 따지면 안보실의 외교 담당하는 1차장이요. 국가안보실 1차장은 두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백악관에 국가안보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1차장에 해당되는 사람.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안보보좌관 밑에 있는 수석부보좌관. 그다음에 외교부, 미국의 국무부의 부차관.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상대해야 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조태용 실장이 그 안보실의 1차장이었을 때 미국의 국무부의 부차관이 부장관이죠. 부장관이 블링컨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전화기를 열어놓고 지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식사도 여러 번 했을 거고요. 한미 간에는 한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외교부 라인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직속으로 있는 안보실의 외교 담당 1차장과는 거의 24시간 하채널을 열어놓고 지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번에 그 새로 안보실장을 맡게 된 조태용 실장 간에는 오랜 기간 일을 통해서 쌓여진 깊은 신뢰관계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외교에서는 공식적인 여러 가지 그 과정, 프로세스나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이면에 있는 아주 프라이빗한 신뢰죠, 신뢰.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를테면 개인적 신뢰관계가 있으면 만나기 어려운 사람도 전화 한 통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이런 신뢰가 없으면 네네. 그분 똑같은데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예전에 그 한미 외교가 조금 그 긴장 관계에 있었을 때는 우리 장관이 가도 과장 만나기가 어려운 때도 그랬을 있습니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점에 있어서 조태용 장관의 폭넓은 대미 네트워크 예. 그리고 블링컨 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관계 이것이 굉장히 역할을 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네. 조태용 실장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그 긴밀했던 관계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얘기였고요. 조 실장이 비운 주미대사의 후임으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미국의 아그레망을 받아야겠지만 뭐 아그레망은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준비된 미국 대사다. 특히 대미 북핵 외교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있죠. 이 조현동 신임 대사 내정자 사실은 좀 좌절을 한번 겪었던 사람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 이른바 그때 이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그 대결이 심각했어요. 유명했죠. 예. 외교부 안에 또 국가안보실 안에 여기서 말하는 자주파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자주적으로 가야 된다. 불가금 불가운이다. 미국도 여러 나라 중에 하나고 중국도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균형자로 가자. 네. 막 이렇게 주장했던 게 자주파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외교부의 정통 주류 라인은 아니 그래도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네, 그게 동맹파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뭐 다변화를 해야 된다. 이게 동맹파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조현동 지금 이제 내정자가 그 당시에 북미 3과장을 하면서 네네. 이 동맹파의 아주 핵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석에서도 자기들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자주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사석에서 했는데 그 얘기가 어찌어찌 돼서 결국은 잘렸어요. 그 좌천이 된 거죠. 예, 잘렸다가 이제 다시 그 외교 차관으로 이제 다시 이제 복직을 하는 과정을 겪는데요. 네네. 근데 이 에피소드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을 강조하다가 한직으로 밀려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 거예요. 진짜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네요. 그렇죠.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대사를 내정할 때 물론 우리가 이런 사람이 좋겠다고 하고 이제 아그레멘트를 신청하지만 사전에 물밑으로 누가 좋겠냐, 너네 의견은 혹시 어떠냐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오히려 이건 미국 측에서 조현동 차관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갔던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었죠. 미국 그럼 대사. 완전히 겉돌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번 경우에 조현동 차관의 내정은 그런 면에서 적어도 한미 동맹 외교의 심화 확대 강화라는 관점에서는 최적의 인사를 골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조태영 국가안보실장, 조현동 미국 대사 라인이 한미 회담, 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최적 조합이라는 평가를 하고 계신 거고요. 여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까지 더해지면 뭐 삼각편대다. 미국 통 어벤져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진 장관의 뭐 미국 인맥은 뭐 워낙 넓어서 뭐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박진 장관이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할 때부터 맺어진 인연들이고 네네. 또 유학 시절부터 맺어진 인연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3, 40년 정도 되는 인맥들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박진 장관은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갖고 있는 특유의 정치력과 이 스킨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거기에 정통 외교 실무에서 실전에서 경험을 쌓은 조태영 실장과 조현동 주미대사 이 조합이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권이나 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강화해 왔지만 지금처럼 이 대미 외교 라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포진한 이런 조합은 좀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이 3월 말이고요. 내일부터 시작될 4월,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될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기념 행사도 역대급, 역대 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행사가 예. 무려 150건이 넘는다고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한미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한국 측 인사들과 미국 측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미국의 주요한 그 싱크탱크들 중에서도 네. 한미 동맹 강화 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것의 이 카운터파트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50여 건의 행사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 각종 포럼들입니다. 예. 예,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무슨 포럼, 무슨 평화 포럼 뭐 이런 국제정치학회 유명한 예.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이제 이런 포럼이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여론이 한국의 이러한 한미 간의 주요 전문가들의 담론을 통해서 네. 미국의 여론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50건의 각종 행사와 동시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여론조사 하나를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요. 네네. 국가보훈처가 동아일보와 함께 갤럽에 조사해서 한국인 1,000명과 미국인 1,000명에 대한 의식조사를 동시에 한 거예요. 예, 예. 이게 비교하는 이제 그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거기 보면 제가 자세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그래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해야 된다 또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된다 네네. 또는 핵 공유해야 된다 이런 설문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개 50% 60% 가까운 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미국은 어떨까? 미국 국민들도 반대보다는 찬성이 훨씬 높아요. 네. 그리고 호감도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감도 75%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 85% 가까이 나와요. 역대급이네요. 숫자 그렇습니다. 자체가. 예. 근데 이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1년 전에 전 정부가 있을 때 한미 관계가 껄끄럽지 거의 뭐 않습니까? 최악이란 그리고 평가가 한일 있었죠. 관계는 최악으로 네. 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똑같은 조사를 했으면 이런 수치가 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한국인과 미국인 간에 서로 간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북핵 위협과 북미사일의 계속적 도발로 뭔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인식들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수많은 이 행사들이 기획되고 있고 이 행사들이 주로
이 한미 동맹을 둘러싼 담론으로 네. 포럼 형식으로 전파가 되면 이게 다 미국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미국에 지금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더 가속도를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이 한미 동맹을 심화 확대 강화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고 우리가 이것을 다 예측하고 4월 26일 국빈 방문을 한 건 아니겠지만 네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다 한 매듭 짓는 결정적인 어떤 그 모멘텀으로 한미 미국 국빈 방문이 지금 위치 지어지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국빈 방문에서요, 뭐 행사가 대대적이고 역대급이다 이것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안보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핵심 의제인데 여기에 많은 지금 현안들이 걸려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봐서는 안보 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할 것이냐 네, 이겁니다. 지금 뭐 쌍용 훈련도 진행 그렇습니다. 중이고. 예. 네. 그리고 이미 그것은 한미 양국 정상 간에 합의가 돼 있는 것이고 네. 또 미 국무부나 국방부와 우리 국무부, 외교부와 국방부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지금 구현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좀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이라든지 IRA죠? 또는 전기자동차 문제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한 그 미 무역 대표부 대표를 불러서 이 문제와 관련된 미국 정부와 조야 정치 워싱턴 정치권의 그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해 달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화답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전 정제 작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어내는 국빈 방문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또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 사전 정제 작업의 분위기로 봐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우리 정부도 민관 합동으로요, 미국 경제사절단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즉 정경련이 주관으로 이걸 하게 된다. 여기에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경련은요, 그 회장 대행 체제입니다. 직무대행 체제인데 누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냐면 김병준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제 정책실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6개월 직무대행인데 뭐 저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김병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깊이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뭐 총리 후보로도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 보면 그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상 선대위원장을 로 추대가 됐다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만 네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병준 위원장한테 보인 그 신뢰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정경련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대통령과 함께 방한할 경제사절단을 정경련이 주관해서 지금 짠다는 건데 그걸 꾸리고 있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이거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병준 그 권한대행을 그만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한대행이 하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제계 입장에서도 야 김병준의 권한대행이 오니까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 누구 와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경제사절단을 어느 정도 좀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네네. 물론 조율은 되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김병준 권한대행의 역할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경련의 정상화에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고성국 시사평론가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9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명예 총재로 추대됐는데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37년 만에 명예 총재고요. 스카우트 대원을 지낸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인 1969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73년 초까지
4년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 걸스카우트 명예회장 유 여사는 소녀단 운동에 관계하는 많은 국내외 여성 인사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명예총재로 추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4년간이나 이 국민학교 때죠, 그때는 네. 스카우트를 실제로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명예총재가 된 것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스카우트 출신인 대통령이 명예총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번에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것으로 초등학교 때,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4년 동안 이 스카우트 단원으로 활동을 했었다. 그러니까 나도 보이스카우트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왼쪽과 가운데는 이제 그 시절 사진이 네, 되겠고요. 맞습니다. 오른쪽은 이번에 이제 예, 찍은 똑같이 또 단복을 입고 찍은 사진인데 지금 50년 만에 그러니까 스카우트 대원들 후배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날 저 자리에서 본인이 예전에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을 때 있었던 추억 같은 것들도 많이 공유를 하고 네. 또 50년 만에 만난 후배들에 대해서 덕담도 나눈 자리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명예총재직 그 추대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 영광스럽게 수락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장의 모습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스카우트 대원 출신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 청소년이 가진 꿈과 끼를 키우고 대원과 지도자들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스카우팅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 추대해 주신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명예총재직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수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7년에 이미 이제 성사는 됐고 올해 8월에 열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북 새만금에서 열릴 세계 잼버리 대회인데요. 역시 대통령으로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 이 선수할 때 손가락 세 개 세 개, 들잖아요. 네. 저도 스카우트를 잠깐 해봤는데 이게 특징입니다. 이 세 손가락. 맞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는 이제 손가락 숫자가 다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 선서하는데 선서 내용도 다 기억하고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잼버리 대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20년도에 영국에서 포웰경이 창시를 한 세계 잼버리 대회를 얘기합니다. 그 네. 당시에는 이 잼버리 대회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대회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었고, 그러니까 뭐 민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정치적인 이념을 다 초월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만나서 네. 서로 이해를 하고 우애를 다지는 이런 세계 야영 대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열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1년도에 17회 세계 잼버리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3년 8월에 전북 새만금에서 또 세계 이제 잼버리 대회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스카우트 대원 출신이고 또 그리고 명예총재를 맡았기 때문에 23년에 일어나는 이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는 역사가 19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역사도 그 정도 됩니다. 시초는 약 100년 전 조선 소년군
그 이름에 군이 붙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8개 학교에서 모여서 만든 건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운동가인 조초로 선생이 조선소년군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만들었을 때도 이제 그때는 한 8명이가 굉장히 작은 숫자로 시작을 했는데 금방 숫자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활성화된 조직이 됐었고요. 예. 지금 작년에 창설 100주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100년의 역사, 1세기가 이게 간단치 않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를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준비하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스카우트 연맹 100년 역사죠. 한국 스카우트 연맹 연대기라고 할 수 있는데 1922년부터 조선소년군 경성제 1호대가 발대했고 48년 해방 3년 뒤 국호가 변경되면서 대한소년단이 됩니다. 그리고 66년에 보이스카우트 한국연맹으로 이름을 다시 바꿨고요. 91년 아까 얘기한 32년 전 제17회 세계잼버리가 강원도 고성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스카우트 연맹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돼서 지금에 이르면서 1세기의 역사가 있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선 소년군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명칭들이 바뀌었고 또 2001년에 걸스카우트가 여기에 합쳐지면서 이제 스카우트 연맹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선 소년군으로 시작했던 스카우트 연맹이 벌써 1세기를 맞았다. 그래서 작년에 100주년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명예총재 자리에 오른 대통령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6번째가 되는데 그 가운데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명예총재가 된 것은 37년 만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명예총재가 된 것은 수차례 있었어요. 6번째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이 명예총재가 된 것은 37년 만이고요. 이게 현직 대통령이 명예총재가 되는 스카우트 연맹의 명예총재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정상들도 많이 명예총재를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왕이죠. 왕인데도 이제 명예총재이고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네. 을 비롯해서 해외 각국의 정상들도 스카우트 명예총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대통령이 명예총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영화 보면 여름 캠프 많이 가는데 네. 그중에 이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캠프 얘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명예총재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과거에 세계연맹의 명예총재를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2년부터 17년간 우리나라의 명예총재를 했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78년에 이 스카우트 연맹의 세계 명예총재로 추대된 바가 있어서 이 당시로 하면은 굉장히 세계 명예총재니까 이런 관심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 고 유 여사는 걸스카우트의 명예총재를 맡았어요. 그때 아까도 자료그램에서 나갔지만 그 활동이 활발했어요, 그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걸스카우트 창립식에도 참석을 했었고 그 당시에 유경수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이제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의 첫 명예총재였거든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걸스카우트의 명예총재를 한 이후에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을 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걸스카우트의 명예총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고 유경수 여사는 걸스카우트 지원에 매우 힘을 쏟았는데요. 한국 걸스카우트 창립식에도 여러 차례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저희 KTV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걸스카우트 명예회장 유 여사는 소녀단 운동에 관계하는 많은 국내외 여성 인사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창립 25주년 기념식이 유경수 명예총재를 비롯해서 수많은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는데 이들은 걸스카우트 본래의 목표인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널리 펼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스카우트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상징성이 꽤 있었고 저 단복, 뭐 목에 감는 거 행건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용품도
값이 꽤 나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단 단복이 굉장히 멋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 활동 같은 것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이 주말 같은 때 뭐 하이킹도 많이 가고 그럼 봉사 활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이런 네, 저기 활동도 하고요. 캠프파이어 유명한.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야영 같은 것들도 하면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그런 대외 활동도 많이 즐겼었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이제 대통령이 어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한창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활동이 활발했을 때에는 이러한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중고등학생이 교회 활동을 할 수 있고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교회 빼놓고는 별로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로 들어가는 것들이 스스로도 굉장히 이게 상징성이 있다고 느꼈고 자랑스러워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단복 같은 것들도 일단 비용이 들어가고 입회비라든지 활동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이러한 그 비용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예를 들면 보이스카우트라든지 걸스카우트 활동을 하면 아 그래도 잘 사는 집안 자제구나 또 이러한 생각들도 많이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네, 5, 60대 분들에게는 저런 모습이 아 나도 저거 했었는데 이런 추억을 느껴보는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의 어린이들에게도 그 상징성은 좀 남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대식 자리에서 본인의 과거를 상세히 회상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초등학생 시절인 1969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73년 초까지 4년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뭐 여러 가지 그 노래도 배우고 또 스카우트 야외 활동에 필요한 이런 다양한 지식도 배우고 주말에는 매주 서울 근교에 하이킹을 갔습니다. 보통 이제 등산을 해서 휴지도 줍고 또 이렇게 그 야외 봉사 활동 겸 체력을 연마하기 위한 이런 야외 활동을 했고요. 또 방학에는 뭐 캠핑도 하고 또 국내 뭐 잼버리나 이런 다른 학교의 또 스카우트 대원들과의 우정을 쌓는 일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보이스카우트 활동이 제가 성인으로 커가면서 사회 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연설을 들어보면요. 저걸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의 활동 우리 저 최단비 변호사는 스카우트는 안 하셨지만 네. 다른 활동도 좀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청소년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뭐 아람단이라든지, 아람단, 이름, RCY라든지, 뭐 걸스카우트라든지, 해양소년단, 뭐 이런 우주소년단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예전이랑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해요. 여전히 청소년 연맹은 존재를 하는데 네.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그러한 단체 활동이 그러한 성적에 지장을 준다는 어머니들의 생각도 있고 그리고 대학을 갈 때 학생 그 종합 성적부에 이걸 기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이러한 이익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최근에는 많이 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단체 활동을 하는 기회는 사실 적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학교의 대원들과 우정도 쌓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인으로 커가는데 많은 사회 활동에 큰 힘이 됐다라는 네네. 경험을 공유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청소년들도 물론 학생은 뭐 종합부에 기재가 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고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청년 때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이 예전처럼 활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을 통해서 다시 환기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는 8월에 전라북도 새만금 갯벌 일대에서 세계 이 스카웃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잼버리 대회가 열리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